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수입 현미는 떡이나 쌀, 과자, 막걸리 같은 서민식품의 원료로 쓰입니다. 이러려면 배로 실어온 현미를 각지로 운송해야 하는데요. 대형 운수업체들이 무려 18년간 담합해 운송료를 비싸게 받아낸 사실이 들통나 고발당했습니다. 비싼 운송료는 식품값을 올려 서민들이 부담했을 겁니다. 윤선희 기자입니다. 1998년까지만 해도 전국에 항구로 들어온 수입 현미의 국내 운송은 CJ 대한통운이 독점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정부는 경쟁 활성화를 위해 운송업체 선정 방식을 최저가 경쟁 입찰로 바꿨습니다. 그러자 CJ 대한통운은 독점이 무너져 운임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6개 운송업체들과 담합했습니다. 입찰마다 사전에 낙찰받을 곳과 들러리 설 곳, 써낼 가격을 합의한 겁니다. 특히 낙찰을 어디가 받든 실제 운송은 CJ 대한통운에 위탁하게 하고 이를 넘긴 업체들에는 운송료 10%를 줬습니다. 사실상 독점이 계속 유지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챙긴 수입은 2000년부터 18년간 127건 705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역대 최장기간 유지되온 이 담합은 7개의 사간 내부 갈등으로 결국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서민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수입 현미의 운송사업자들에 의한 장기간 담합 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하였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공정위는 CJ 대한통운 30억 원 등 6개사에 모두 과징금 127억 원을 물렸습니다. 또 한진 등 4곳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는데 정작 담합을 주도한 CJ 대한통운은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담합을 한 기업이 자진 신고하면 처벌을 경감해 주도록 하고 있는데 공정위는 이번 사건이 어떻게 적발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윤선입니다. 정부가 올해 2월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합격자 4명을 퇴출하고 피해자 21명을 채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와 해당 공공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채용비리 전수조사에서 부정합격자로 지목된 13명 중 4명의 퇴출 조치가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9명 가운데 6명은 현재 수사 중이고 3명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구제 대상 피해자는 총 57명이며 7월 기준으로 채용이 결정된 사람은 21명이었습니다. 국내 30대 그룹 계열사 사회이사 5명 중 2명은 관료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업평가 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국내 30대 그룹 계열사 190곳 사회이사 656명의 이력을 조사한 결과 올해 1분기 기준 전체 39%가 관료 출신이었습니다. 관료 중에선 검찰 출신이 가장 인기가 높았고 국세청과 법원,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순으로 많았습니다. 그룹별로는 영풍과 두산, 신세계 등 그룹 사회이사 절반 이상이 관료 출신이었고 삼성과 현대자동차, SK와 롯데 등 주요 그룹은 1급 이상 고위급 관료를 사회이사로 대거 영입했습니다. 11일이면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한 지 100일이 됩니다. 초기만 해도 우리 기업들의 우려가 컸는데요. 하지만 생산 차질은 거의 없었고 오히려 일본의 대한국 수출이 더 줄었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소재와 부품, 장비 산업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순국 기자입니다. 지난 7월 1일 일본은 전격적으로 한국에 대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수출 규제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대법원의 일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차원이었습니다. WTO 協定に違反するとの指摘は全く当たらないわけであります。あくまでも今回の措置は安全保障のために輸出管理を適切に実施する上で必要なものであります。 일본 정부는 발표 사흘 뒤에 수출 규제 조치를 강행했습니다. 석 달 넘게 지속된 불확실성에도 직접 피해를 본 우리 기업 사례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일부 기업들이 핵심 소재 국산화와 대체 공급선 확보에 일정 부분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수출 규제 조치 이후 두 나라 간 수출 감소 폭도 우리보다 일본이 더 컸습니다. 7월과 8월 두 달간 일본의 대한국 수출은 1년 전보다 8.1% 줄어 우리의 일본 수출액 감소 규모의 2배가 넘었습니다. 휴가철 일본을 찾은 우리 국민이 급감하면서 일본의 생산 유발 감소액이 3,500억 원에 달할 것이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정부는 소재 부품 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에 더욱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도전을 기회로 만들어 우리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된다면 우리 경제의 체질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 소재부품 장비 경쟁력위원회를 가동하고 이 분야 강소기업 100곳을 올해 안에 지정해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한 시중은행에서 98세 노인에게 고가의 고위험 파생 상품을 판매했다가 큰 손실이 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은행은 손실 금액을 전액 보상했는데요. 금융당국은 이런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최덕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10년 동안 한 시중은행에서 예금과 적금만 들어온 신모 씨. 신 씨는 그동안 거래해온 담당자의 권유로 2015년에 17억 원짜리 파생 결합증권 투자 상품에 신규 가입했습니다. 당시 신 씨는 98세의 고령이고 지병까지 앓고 있어 복잡한 구조의 고위험 상품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당시 은행 측은 6.3%의 고수익률을 제시했지만 이 수익률은 불확실했고 곧 5억 원의 손실이 났습니다. 신 씨는 은행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신 씨가 세상을 떠난 후 신 씨의 외손자가 한국소비자원에 이 사실을 알렸고 은행은 손실금액 5억 원을 포함한 원금 17억 원을 전액 돌려줬습니다. 은행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존에 고위험 투자를 한 적이 없는 고객이었다는 점을 감안해 손실을 전액 보전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금리 연계 파생 금융상품인 DLS, DLF 사태가 일파만파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에 구멍이 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금융당국은 전혀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사후관리 체계가 아주 허술한 것이죠. 이러다 보니 이번 DLF 같은 사건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선 은행권의 고위험 상품 판매를 재고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자동차의 흠집 하나 찾기 힘든 가벼운 사고에 뚜렷한 증상조차 없어도 피해자가 아프다며 들어누우면 보험사는 별 도리 없이 돈을 주는 게 현실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보험 사기인데요.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다른 보험 가입자들의 몫이 되는 실정입니다. 소재영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운전 도중 앞차를 들이받은 박현서 씨. 범퍼의 흔적조차 안 보일 정도였지만 나중에서야 아프다고 나오는 상대방에게 보험사는 수리비의 합의금까지 200만 원 넘게 물어줬습니다. 박 씨의 보험료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정차 중에 제가 브레이크 떨어져서 살짝 쿵 했고요. 대인 보상이 한 2달 좀 넘게 지나가면서 한 150 넘게 나왔고 그 부분이 좀 억울하다고 생각이 됐고.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은 교통사고를 피해 정도에 따라 14등급으로 나누고 이 중 12등급 이하만 경미한 사고로 규정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에 장기 과잉 진료로 나간 보험금이 4년간 1조 8천억 원이 넘습니다. 그렇다면 전체 교통사고 부상자의 70%를 차지하는 최하위 14등급 초경미 사고에서 탑승자가 받는 충격은 얼마나 될까? 실험 결과 롤러코스터가 회전할 때 받는 느낌 정도였습니다. 이런 사고에 거액의 보험금이 나가고 이는 다시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거듭되는 겁니다. 금년에 2차례 보험료 인상이 있었습니다만 또 한 번 보험료 인상이 있을 거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이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되고. 금융위는 심각한 과잉보험금 문제 해결을 위해 상해 등급에 따른 진료 수가, 가이드라인 제정 등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영입니다.
정부가 내년 4월까지 분양 공고를 하는 재건축 추진단지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유예한다고 최근 발표했는데요. 그러자 해당 아파트 단지들의 호가가 뛰고 있습니다. 나경열 기자입니다. 최근 철거가 끝난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내년 초 분양 공고를 할 계획인데 최근 호가가 급등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4월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단지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 호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유예를 확실히 받는다는 게 확정이 됐기 때문에 5천만 원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상한제 유예 대상 단지는 서울에서만 61곳으로 대부분 호가가 뛰고 있습니다. 집값 안정이라는 분양가 상한제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상한제를 안 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죠. 불확실성을 키웠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집값이 떨어지지 않죠. 부동산 업계에선 이번 주말 시작되는 정부의 부동산 실거래 위반 합동 단속이 집값 상승을 다소 진정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집중 단속이 이루어지면 일시적으로 매수 움직임과 가격 상승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효과는 정부의 집중 단속이 진행되는 연말까지 단기간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나경열입니다. 경기도 용인시가 일몰제가 적용돼 조만간 공원 부지에서 해제될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를 모두 공원으로 조성합니다. 난개발을 막기 위한 건데 서울 여의도 면적의 절반 크기에 달합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호수 주변으로 숲이 우거져 있고 곳곳에 주택단지가 들어서 있습니다. 경기 용인 광교산 자락에 있는 고기공원 예정 부지입니다. 지난 1985년 공원으로 지정됐지만 30년 넘도록 공원 조성은커녕 토지 매입도 못했습니다. 내년 7월까지 공원 조성을 못하면 33만 평방미터는 공원 예정지에서 해제돼 난개발될 가능성이 큽니다. 고기공원 같은 경우에는 이 지정이 실효가 돼버리면 다시 지정할 수가 없는 워낙 개발 압력이 높은 곳이어가지고 용인 구도심 한복판에 있는 이 야산도 내년이면 공원 예정지에서 풀려 주택단지가 들어설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생활 여건이 열악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활하다 보니까 공원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산책 갈 수 있는 그런 곳도 필요한데 이처럼 공원에서 해제될 용인시의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는 내년 7월까지 6곳, 2023년까지 12곳에 달합니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절반 크기에 달하는데 용인시는 모두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용인에 대한 인식, 이것이 난개발이기 때문에 멋진 공원을 좀 만들어 드리는 것이 우리 시민들에게도 편안함을 주고 용인시는 수천억 원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절반은 예산을 투입하고 나머지는 민간 참여를 유도해 전체 면적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강창우입니다. 폐암은 사망률이 60%에 가까울 정도로 무서운 질병입니다. 다만 조기에 진단만 하면 생존율을 크게 높일 수 있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사람이 내쉬는 숨을 분석해 폐암을 발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연구원이 길게 숨을 내뱉습니다. 모은 숨을 탄소 막대에 흡착시키고 장치에 넣자 분석이 시작됩니다. 이 장치 속 센서가 사람의 날숨 속 물질을 분석해 폐암을 찾아내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날숨만 있으면 이 기계를 통해 쉽게 폐암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분석 결과가 나오는 시간도 10분이면 됩니다. 이 장치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시간이 지날수록 환자의 데이터가 쌓여 더욱 정밀하게 폐암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의 방식들은 방사선 노출 등 위험도가 있습니다. 본 기술을 이용을 하면 간단하면서도 그 질병을 조기에 스크리닝할 수 있기. 분당 서울대병원과 공동 연구를 통해 200명에 대한 임상 실험도 마쳤습니다. 다만 아직 정확도는 75% 정도입니다. 즉 정밀 검사가 필요한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선별하는 검사인 만큼 민감도와 특이도 모두 지금보다 상당히 개선된
약 한 90% 정도에 도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개발된 기술을 활용하면 사람의 트림을 통한 위암 발견, 날숨을 통한 다이어트 효과 분석 등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이번 연구를 발전시켜 상용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호진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진수민 캐스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반기 채용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하반기 채용에 대한 구직자들의 체감 성적표는 어떨까요? 핫키워드에서 살펴봅니다. 네, 올해는 수시 채용이 늘며 하반기 채용도 줄었고 이 때문에 구직자들의 경쟁도 심화됐잖아요. 이미 채용 전부터 하반기 채용 상황이 장밋빛이 아닐 것이라는 관측도 지배적이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8월부터 하반기 채용에 대해 부정적으로 분석하는 연구 결과들도 속속 등장했죠.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만 1,000명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는데요. 지난해의 경우 고용 참사에 가까울 정도로 취업자의 증가폭이 낮았기 때문에 이 같은 수치만 봤을 땐 고용 상황이 낮아졌다고 결코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매년 취업자 수를 견인했던 제조업의 취업자 수도 올해 상반기에 지난해와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10만 3천 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때문에 이미 많은 구직자들이 이번 하반기 채용에 대해 암울한 전망을 내놓은 상태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하반기 채용이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에 구직자들의 체감 성적표도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었겠어요. 실제로는 어땠나요? 그렇습니다. 취업 포털 잡코리아가 올해 하반기에 구직 활동을 한 구직자와 아르바이트생 1,0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반기 취업 시장 경기를 어떻게 체감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1.2%가 구직난이 더 악화됐다고 답했습니다. 다른 때와 비슷했다는 답변은 36.5%였지만 반면 좋아졌다는 답변은 2.3%에 불과했습니다. 네, 과반 이상이 구직난이 더 악화됐다고 얘기를 했네요. 그만큼 구직 활동을 하며 하반기 채용의 한파를 체감했다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취업 경기가 더 냉각됐다고 느끼는 이유에 대해 복수응답으로 구직자의 53%는 채용을 진행하는 기업과 채용 인원이 줄어서라고 응답했는데요. 입사 지원 경쟁률이 높아졌다는 응답도 29.4%였습니다. 이렇게 경쟁률이 높으니 입사 조건도 예전보다 더 나빠졌다고 하는데요. 임금과 근로 조건 등이 더 나빠졌다는 응답에는 22.8%의 비율을 보였고 20.6%는 입사 지원 자격 요건이 더 까다로워졌다고 밝혔습니다. 네, 참 안타깝네요. 상황이 이 정도라면 본인이 원하는 회사에 지원을 못한 경우도 상당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응답자의 47.9%가 기존보다 눈높이를 낮춰 지원했다고 답했는데요. 조금이라도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더욱 고군분투한 경우도 상당했습니다. 40.6%는 입사 지원 횟수를 더 늘렸다고 응답한 거죠. 네, 여러모로 구직자 입장에서는 아쉽고 또 바쁜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부디 상황이 나아져서 구직자들의 체감 성적표가 올라갔으면 싶은데 상황이 녹록치만은 않죠. 그렇습니다. 대내외적인 이유로 경기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내년 취업 시장 분위기도 그리 밝지 않을 것이라는 구직자가 대다수였는데요. 응답자의 절반인 50.5%가 올해보다 더 나빠질 것이라고 답변했을 정도입니다. 이보다 적은 39.7%만이 올해와 비슷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네, 벌써부터 내년 취업 시장을 부정적으로 봐야 한다는 사실이 참 안타까운데요. 구직자들 입장에선 이러한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어떤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나요? 네, 지금과 같은 구직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복수응답으로 응답자의 42.3%가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이 필요하다고 답했는데요. 기업의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에는 42.1%, 정부의 실효성 있는 일자리 정책에는 40.6%의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또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에도 25.8%의 비율을 보여 경기 회복과 더불어 다양한 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구직자들은 밝혔습니다. 네, 구직자들의 체감 성적표가 오르지 않은 채 하반기 채용이 끝나려 간다는 것에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더욱이 내년도 취업 상황까지 어둡게 전망해야 한다는 점이 안타까운데요. 구직자들이 앞서 밝힌 다양한 해결책이 부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나와서 다소나마 구직난을 타파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진수민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 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